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장소에서 좀 편하게 오늘 각도기님께 뭐 여쭤볼 게 있어 갖고요. 저희가 지금 33조짜리 회사를 새로 한번 보고요. 오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합치면 거의 뭐예요? 이 회사와 카카오뱅크와 같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시장이 모르겠어요. 저 일단 그 초기에 상장 초기에 굉장히 가격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역시나 더 높았고 오늘 첫날 상장을 했으니까 이 녹화를 찍는 날 첫날 상장을 했는데 뭐 일주일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융권 입장에서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로 빠르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기념해서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카카오뱅크의 대출, 카카오뱅크 대출을 재미삼아 끝까지 진행해서 대출을 받아봤어요. 100만 원. 나오긴 나오죠? 100만 원? 100만 나오죠. 물론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신용이 없어서 100만 나온 건 아니고.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금리가 높았던 거 아닌가? 아니요, 금리 싸더라고요. 금리가 2%대 후반, 3%대 초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크면, 근데 1년 대출 받았으니까 100만 원 1년 대출 받았는데 3.07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도기님보다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카뱅에서 지금 100만 원 대출 받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좀 좋아진 걸로. 증권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 해보니까 편하긴 편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흐름들이 기존 은행들이 이제 이런 그 사용자 편의성을 쫓아가는 흐름으로 빠르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테슬라하고 비슷한데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저처럼 좋게 평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테슬라 주주입니다. 조금 반대지. 뭔가 반대 입장인데 어쨌든 그 카카오뱅크가 금융혁신을 만들어주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켜주며 한국의 금융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 주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조금 어려워요. 동의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동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이죠. 카카오은행이죠. 한국말로 카카오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뭐 더 전문적인 내용들은 은행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겠습니다만은 직관적으로 투자자로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이 망하면 은행만 망하나요? 아니죠. 누가 책임지나요? 은행이 망하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은행이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나라 은행이 보통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은행이 망할 때가 되면 나라에서 돈을 투입하고 다른 은행과 합병을 시켜서 어쨌든 유지를 시켜서 그 저축은행 빼놓고 제가 알기로 시중은행 중에서는 은행이 망한 적은 없고 결국은 나라가 살리죠. 그렇죠. 그 옛날 망한 적은 있어요. 평화은행, 동아은행 이런데 IMF 이후에 망했는데 어쨌든 그거 다 합병시켰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뭐냐면 은행이 망하는 상황이면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은행은 항상 국가가 개입하는 사업이에요. 규제 산업.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도 정해져 있잖아요. 금리도 한국은행 콜금리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혼자서 뭐 10% 대출 예금 금리 받고 뭐 20% 대출 금리, 심지어 우리 그 거의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축은행도 연간 그 한도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그 저축은행들이 다 문 닫고 지금 짐 싸고 가잖아요. 너무 낮게 형성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금리 그 저축은행도 그럴진데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훨씬 더 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저가 생각하기에 카카오페이가 나갈 방향과 카카오뱅크가 나갈 방향을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페이는 사실 할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데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은행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약이 은행업을 하는 거겠죠. 네. 은행업을 하려고 한 거니까 결국 대출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킬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대출을 받아봤어요. 대출의 편의성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뭐 그거 인정하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끌고 가면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레드오션으로 바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처음에 끌고 간다고 해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게 저기잖아요. 그 기업 대출, 그다음에 담보 대출 이런 건데 이런 걸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특히 기업 대출은 굉장히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은행 바꾸기가 쉬우실까요? 거의 손 안 대죠. 그러니까 그 이자가 조금 낮다 그래서 섣불리 바꾸기가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굉장히 편해진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뭐 쌓아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요 대기업이나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본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은행과 웬만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렇죠. 관계를 맺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를 끊고 카카오뱅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게 뭐 저는 전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뭐 업력이 없는 데가 아니니까 똑같은 대출 업무를 할 때 과연 가만히 있을까, 순순히 놔줄까 하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익이 얼마큼 될 것이냐. 근데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1,000억 영업이익 났어요. 물론 마진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8,000억 매출에 1,000억이니까 은행 마진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 늘겠죠. 빠른 속도 늘 거라고 보고 근데 10배 늘까요? 물론 전년도 100억에서 1,000억 늘어서 10배 늘었는데 원래 이제 성장 속도는 초기에 가장 크게 나오고 점차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1조 나오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바로 1조 나오면 합당하죠. 현재 주가 33조 비싼 거 아닙니다. 비싼 거 아니고 왜냐면 성장 속도의 프리미엄이 달리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이제 보시는 분 중에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KB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 제가 알기로는 IBK만 은행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그 다음에 옛날에 현대증권인 KB증권, 그 다음에 LIG, 지금은 KB보험회사까지 다 뭉쳐진 지주회사의 가격보다도 10조 이상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핀테크를 가격에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핀테크는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페이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겠죠.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그거는 이제 전개되는 방법을 봐야 되긴 하겠는데 카카오페이가 가깝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근데 그러니까 은행이라서 은행 아무리 봐도 제가 맨날 부르짖었던 게 은행은 쌉니다를 엄청나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 논리는 뭐냐면 은행이 싸다는 건 은행이 지금 너무 쌉니다를 얘기하는 거고 은행이 쌀 수 있어요. 충분히 쌀 수 있는데 너무 싸니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 이 은행은 은행이 아니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은행 밸류에이션이 아니라서 이거는 핀테크를 땡겨왔다 사람들이. 저보고 청약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19만 5천 넣었다가 OTP 카드를 안 갖고 와갖고 이제 안주는 못 받았는데 안 한다 그러다가 주변 사도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플랫폼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플랫폼 카카오가 플랫폼이고 카뱅은 저도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플랫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플랫폼 밸류를 주니까 저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은행 밸류로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있죠. 한국은행인데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워요. 은행에 아마 저는 은행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작년 연말에 제가 은행 투자를 했었잖아요. 물론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싸거든요. 여전히 싸니까 은행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올 수 있어서 은행 주주분들은 되게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결국 핀테크하고 엮였다는 거거든요. 보험을 누가 진출할까 하는 생각, 보험 분명히 진출할 겁니다.
보험은 분명히 진출하는데 그런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은행에서 보험까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가지고 뭐 인수를 하든가 해가지고 진출하면 그 부분은 다른 보험은 상당히 파괴적일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창조적 파괴자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테슬라 자동차 보험이 빠른 속도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미국의 손해보험 같은 거 보면은 가이코가 온라인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쫙쫙쫙쫙 늘었거든요. 벅셔의 주요 자회사 네. 가이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보험을 하면 굉장히 보험 업계에서는 파괴적 혁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것까지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은행만 따로 떼서 보면은 지금 상장을 했고 이 방송 나갈 때가 아마 한 상장한 지 한 1, 2주 정도 시점에 방송이 아마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 정도 즈음에서 아주 좋은 가격을 형성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보고 뜨아해 하던가 다시 한번 기대를 재집히든가 둘 중에 하나 극과 극으로 쫙 갈라질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나오면. 그 키움증권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기존의 증권회사 직원들이 저거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키움 굉장히 큰 회사가 됐잖아요. 금융권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KB나 뭐 이게 시중에 이제 은행권에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뭐야 저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요? 이제 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경영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자마자 계좌 열리는 수가 자기네가 개고생을 해가지고 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계좌 수가 빵빵 터지는 걸 보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소울뱅크라는 그 인터넷 뱅킹 하는데 그 소울뱅크는 카카오뱅크만큼 상당히 편합니다. 저 쓰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은행 따로, 증권회사 따로, 증권회사에서 은행 들어가려면 또 다른 웹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어져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제가 은행권도 쓰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나도 만들 거야, 나도 만들 거야, 나도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연결해 준 거 또 만들게.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카뱅은 확실히 뭐요? 모든 걸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준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테크니크 하는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었으니까 확실히 유저 인터페이스가 뛰어나죠.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금융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금융 사용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카뱅은 그러면 한 2, 3주 정도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방송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방송 나가고 그 지나면 아마 대략 고원의 상황을 아마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한 개 더 남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50조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뱅 8만 원 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막 이렇게 그건 맞는 얘기죠.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 판단은 상장하고 1, 2주 안에 고점을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그 다음 방향성을 아마 모색하지 않을까. 다음 분기 실적을 그렇죠. 다음 분기 실적을 이제 기다리겠죠.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뭐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회사가 이제 또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일 날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야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아직 상장 전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격이 워낙 높게 나왔으니까 뭐 청약 경쟁률 좀 낮은 것 같고 그 당시 분위기가 또 상당히 나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도 굉장히 현명해지고 똑똑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게 이 정도로 이제 상장되고 나면 고민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온라인 게임을 약간 중독으로 해서 관리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약간 꼼수로 돈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아들내미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니? 이러니까 걔는 그거 안 하고 더 옛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거 하니? 라고 하니까 핵이 많아서 그렇대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본인이 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핵을 쓰는 사람이 많다고. 그 게임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핵이 뭐냐면 저거잖아요.
야바위꾼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머로서 조작을 좀 한다. 그래서 그게 많아서 자기는 하지 않는데 자기 친구들은 많이 한다. 그러면서 제 아들내미 논리는 망게임이다. 저는 워낙에 전혀 모르니 게임을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트릭을 써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맞출 수 없는 거리에서 막 맞고 네네. 헤드샷. 헤드샷이 그 온라인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뚝배기. 뚝배기 깨졌다라는 용어를 쓰길래 내가 깜짝 놀라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헤드샷이래요. 머리에 총을 맞았다? 네.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께. 근데 어쨌든 게임이 그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스포츠 중계 방송하면 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분명한 새로운 산업 영역이고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물론 이제 하는 게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고 외국은 그 콘솔 게임을 그럼에도 유럽 애들도 이제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 없죠. 게임을 이제 잘 안 하시니까 한 가지 게임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약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리니지도 한 가지 게임 가지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 리니지는 좀 심하게 저는 하진 않습니다. 보면 뭐예요.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거의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게임은 잘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과 본질, 물질적 특성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익숙해진 게임을 하는 거예요. 리니지 유저들 중에 막 40대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럼 그 게임을 막 2, 30년 가까이 한 거 아닙니까? 못 바꾸죠. 그건 뭐냐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편해서 뇌가 이제 그걸 편하게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은 크래프톤도 얼마나 충성 고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한테 노래를 시키면 너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하면 신곡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옛날 노래 내가 어려서 부르던 노래를 좋아해요. 그 보통 이제 청소년 때 제일 이제 팔딱팔딱 할 때니까 청소년 때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딱 들었을 때 반갑고 행복한 노래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구 노래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이문세 다음 세대. 이승철 뭐 이쪽 세대인가요? 아니요. 그 전 세대. 저는 변진섭. 예, 딱 알겠네. 변진섭 전 세대. 저는 뭐 신승훈, 뭐 요즘 뭐 김건모, 뭐 서태지. 저는 그 전이에요. 김종서 요런 세대. 네, 그 전 세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어립니다. 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조용필은 아니에요. 용필 오빠 세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그 테스 형 그 위로는 아니고 그 밑으로다? 훨씬 아닙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했는데, 중국 투자를 조금씩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투자를 하시게 된 아이디어는 많이 내려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더 나올 악재는 과연 무엇일까? 계속 점검했어요. 계속 더 이상 나올 악재는 무엇일까? 뭐가 더 나오면 그럴까? 회사가 없어질까? 생각을 했어요. 사주는 없어지더라도 회사가 없어질까? 회사를 없앨까? 알리익스프레스를 없앨까? 알리익스프레스 자체는 제가 아마존하고 두 군데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의외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둘같이 다를 안 사용해봤어요. 물건이 조금 후지긴 했는데 강점이 있어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비싼 거 사면 안 받아요. 배송비 안 받고 국제 배송이 늦지 않은 속도로 빨리 와요. 근데 아마존은 뭐를 사든지 15달러 정도 더 내야 돼요. 택배료로. 그러니까 거기만 파는 좀 특색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안 팔고. 네. 제 친구가 되게 많이 사거든요. 4만 원짜리 이렇게 애플 워치 같은 건데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아니요. 알리. 그런 거 흔하죠. 예. 저 정말 사갖고 이제 차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왜 니만 그런 거 사냐 이러길래 너도 사줄게 이러면서 근데 그건 줄 알았대요. 그 애플 건 줄 알았대요. 그냥 얼핏 보고. 짝퉁의 천국은 맞아요. 정말 신기한 짝퉁들이 많은데 어쨌든 강점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없어질까? 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는 사라지더라도 그 경영자는 사라지더라도 그 회사는 종속할 것이다. 그런데 뭘 했나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꼭 맞는 방법은 아니고
주변의 긍정론자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이때는 놓칠 수 없지. 이건 기회거든요. 물론 가격도 분명히 폭락을 했고 주변 환경을 봤는데 긍정론자들이 거의 사라져 있고 심지어 제가 해외 투자를 유럽 우리 저희 후배들한테 이랬거든요. 피를 한번 담가봐야 돼. 이럴 때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피를 담가봐.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10만 원어치가 안 팔더라고요. 100주씩 사야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사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 있잖아요.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안 듣더라고요. 제 말이 다 튕겨 나오는 게 들렸어요. 두 가지 의미로 그걸 던진 건데요.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던진 거고 난 너희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라고 던진 거예요. 전 항상 그렇게 던지거든요. 튕겨 나오더라고. 약간 청길? 꾸리과 기질이 있으시죠? 아니 역발상 투자자죠.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그 회사에서 같은 이렇게 그 비슷한 이제 업력 정도 있으시고 회사 이제 뭐 지점장님들 사이에서 썩 그렇게 인기 없으시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점장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그렇게 썩 저가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아, 그게 내가 은근히 내가 따 시키는 거지 내가 따 당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 이거 우리 회사 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어쨌든 딱 그냥 튕기는 걸 보고 오케이. 나는 그거 대신에 저거죠. 떨어지면 더 살 거야.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중에 아주 적은 뭐 5 정도. 5 정도 넣고 이거죠. 한 30, 40, 50, 100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면 끝.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또 텐센트가 또 빠지더라고요. 텐센트가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땡큐 이랬죠. 아싸, 땡큐, 감사합니다. 텐센트 주주 여러분께 심심하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래서 손님한테는 그랬어요. BYD 같은 게 엄청나게 최근에 올랐어요. 제가 팔은 가격이 한 10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거래를 했는데 옛날 고점에서 지금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자, 이거는 고점이니까요. 고민이 되시면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폭락한 주식을 사세요. 이러면서 그게 바이두예요. 바이두가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두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자율주행한다면서 주가 폭등했던 거기 그대로 다 빠졌어요. 그러면 뭐 한번 해보시죠. 손해날 거 크게 없어 보이는데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더 사시고. 이 회사들이 그 BAT 이 회사들이 과연 없어질 것인지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입을 했는데 사실은 국내 투자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먼 다리 코끼리 다리 잡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제가 전화를 다 해보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전화를 다 해봐서 저만의 또 기법이 있죠. 그 회사의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IR 담당자의 대응 느낌, 대응하는 거, IR 담당자가 느끼는 그 회사에 대한 호감도나 뭐 이런 애정도, 그 다음에 IR 담당자가 느끼고 있는 자기네 주가의 적정성, 이 대화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느껴져요. 그걸 종합해서 확인해 보면 이 회사가 싸다 비싸다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하다가 이런 탑만 보고 투자를 하니까 그 본질을 못 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